트럼프가 이거 봐도 하는 게 사실 너무 불이하고 가혹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현실이 어떠냐면 요구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가, 최악인 요구가 시간이 흐르면 차악이 되고요, 더 시간이 흐르면 최선이 돼버려요. 지금 이제 러시아는요, 이 전쟁의 목표는 땅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군 병력을 최소화시키는 거에서 소모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 평화협상이 트럼프 취임하고 1년 공전이 되는 사이에 러시아가 새로 점령한 영토가 5,000제곱킬로미터라는 거죠. 그 사이에 또 뺏겼다는 거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미 다 합병을 해서 러시아 시민권을 다 부여를 해버린 상황에서는, 그땐 영토에 좀 말랑말랑했다면 지금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에 영토도 들어간 데는 그 이유도 있는 거죠. 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총가요? 집권할 무렵에 우크라이나 전쟁 본인이 집권하면 뭐 얼마 만에 끝내버리겠다고 여러 가지 공언도 하고 곧 끝날 거라고 우리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아직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크리스마스 휴전을 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전선의 상황은 어떤지, 올해 안에 또는 뭐 내년 초에 전쟁이 끝날 수 있을지 아니면 생각보다 또 길게 갈지 다양한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동안 저희가 업데이트 안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요분이 시간이 되시면 저희는 그냥 이분 모시고 들으면 되니까 좀 밀어놨던 거거든요. 예,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문영 교수님 오랜만에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관심 있게 계속 보실 텐데 어떻습니까? 이 전쟁 언제쯤 끝나요? 막 이렇게 그냥 막 여쭤봐도 되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아주 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면 다 전쟁 언제 끝나요? 전쟁 언제 끝나요? 그게 이제 인사예요. 그러게 내가 일으킨 전쟁도 아닌데 제가 쳐들어간 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지금 이프로님께서 크리스마스 휴전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는 러시아는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아니고 1월 7일이에요. 뭐 그것도 자기 마음대로 해요? 왜 그래요? 그게 아니라 우리도 구정 있고 신정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러시아도 구력, 실력 이게 있고, 그게 있어서? 예, 정규 국가였기 때문에 원래 그 크리스마스가 1월 7일이고 우크라이나도 전쟁 전에는 1월 7일을 크리스마스로 했는데 전쟁 나고 나서는 좀 바뀌었다. 예, 러시아 이제 꼴도 보기 싫다 하니까 그것도 이제 유럽처럼 그래서.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일단 그 서방 크리스마스에 맞춰줄 이유도 없는 그렇겠네. 거고. 끝내더라도 본인들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크리스마스 휴전을 하고 싶겠네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전선에서 러시아가 지금 너무 러시아군이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단할 수가 굳이 왜? 네, 전쟁도 기세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고 하니까 뭐 잠깐 중단했다가 또 우크라이나한테 그 쉴 틈을 주게 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크리스마스 휴전은 안 될 것 같아요. 그 러시아가 굳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할 이유가 없고 자기 크리스마스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저는 한번 근데 그동안에 이제 종전 협상이 또 막 급물살을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또 급물살을 타는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취임하면 24시간 안에 끝내겠다 했는데 내년 1월 20일이 취임 1주년이잖아요. 네, 네. 그전엔 좀 끝내야 되는 게 있고. 네, 체면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러시아 지금 전황이 러시아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격을 하고 있어서 내버려 두면 그냥 다 집어삼킬 수 있는 상황. 거기서 끝나버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잘 안 되는 걸 자기가 멋있게 딱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져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서두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도 막 복잡하게 진행됐는데 제가 이제 사라락 이제 여러분께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드리려고 해요. 업데이트 안 돼 있는 부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그 12월 5일 날 백악관이 미국의 국가안보 전략이란 문건을 발표를 했거든요. 국가 안보 전략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게 이제 그 표지인데요. 이게 뭐냐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자기 외교 안보 전략을 이렇게 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 방향과 원칙과 그다음에 각 지역이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딱 다 총망라해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번 전쟁에 대한
이렇게 체크할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먼저 좀 잠깐 드리려고 해요. 되게 중요한 문서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늦게 나왔어요. 원래는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나와야 되는데. 네, 노벰버니까 지난달이네요. 근데 발표는 또 12월 5일 날 했어요. 홈페이지에. 따끈따끈한 문서인데.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 트럼프 취임하고 여기 나왔을 때 이제 트럼프 새로 취임하고 이제는 그러니까 우아한 위선의 시대는 가고 이제 정직한 야만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제 이 워딩을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셨거든요. 네, 네. 근데 이 문서를 보면 그 야만이 실체가 정말 날것의 언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이거 네. 그냥 번역만 한 건데요. 예. 이게 국가 문서잖아요. 네. 근데 어떤 워딩이 들어있냐면 더 크고 더 부자고 더 센 나라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가지는 거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국제관계에서. 그다음에 각 나라들이 자기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때 이 세계는 가장 잘 돌아간다. 근데 이런 게요. 네. 저는 이런 안보 전략 문건, 국가 문건에 이렇게 실리는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러게. 그 속으로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도 저게 굳이 저렇게. 네. 그러니까요. 이제 근데 이게 너무 날것의 언어다 보니까 좀 통쾌한 면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데 뭐라고 선언을 했냐면 이제 더 이상 미국이랑 역사나 전통 또는 정치 체제가 다르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강요를 하거나 너네 이렇게 변화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건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전히 커머셜한 또는 거래주의적인 관점에서 어떤 국가를 상대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뭐 북한의 인권을 위해서 뭐 이런 짓 안 하겠다, 이런 소리 안 하겠다. 그렇죠. 그건 그들의 문제고 미국에 영향을 주지 않기만 하면 또는 미국의 이익이 되기만 하면 그렇죠. we don't care.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 트럼프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랬잖아요. 미국은 일종의 경찰 국가로서 그렇기도 하고 막 해갖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장 단적인 예가 아프간 예. 그 9.11 있고 그 2001년에 아프간 침공해서 20년을 있었단 말이에요, 미국이. 2021년에 바이든 되자마자 철수를 했는데 예. 그때 이제 아프간 침공한 것 중에 9.11과도 관련되지만 민주정부를 세우겠다라는 거였잖아요. 네. 근데 20년을 있었는데 2021년 철수하고 바로 탈레반 정권이 다시 완전 도로아미 타불이 된 거니까 그렇죠. 예. 도대체 미국이 20년 동안 뭐 했냐라는 거냐. 거죠. 그 많은 돈을 쓰고 그 많은 수고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그런 거 안 한다는 거예요. 아, 해도 안 되더라. 하기 싫기도 하지만 무익하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무익하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아무 쓸데없는 예. 일이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거래주의의 입장, 그다음에 국익의 입장에서만 예. 국가와 거래를 하겠다. 그러네. 이제 이런 것들을 천명해 놓은 게 그 어떤 정말 시대 변화를 나타내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 문서 중에서 그럼 이제 저희의 그 주제인 우크라이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관련해서 이제 예. 말씀드리면 이 문서의 이제 특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트럼프식의 멀로 독트린을 선언했어요. 근데 이제 이 멀로 독트린이라는 게 뭐냐면 제임스 멀로가 미국 5대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때 19세기예요. 그때 이 사람이 뭘 선언했냐면 자 이제 미국이 유럽 일에 간섭 안 할 테니까 유럽도 미국만이 아니라 아메리카 일에는 끼어들지 마. 그러지 마라. 근데 아메리카가 북미 남미에서 우리가 서반구라고 하잖아요. 서반구 일에 끼어들지 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거를 다시 선언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반구 내 거야. 미국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군대를 두려고 하거나 전략 자산을 탐내거나 이런 건 꿈도 꾸지 마. 유럽한테 하는 얘기예요? 유럽만이 아니라 주로 중국이죠. 이 경우는 중국에다 하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저번에 트럼프 2.0은 얄타 2.0이다. 예. 이런 말씀 드렸는데 얄타 2.0, 그러니까 얄타 회담이라는 게 그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 그러니까 미국, 영국, 소련, 강대국 셋이 모여서 일종의 전 세계를 나눠 가진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스탈린이 동유럽에 대한 세력권 인정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얄타 체제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강대국들이 서로 세력권을 인정해 줌으로써 공존할 수 있는 체제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 다시 그러니까 서방군 미국 거야라고 트럼프가 선언을 한 거예요. 야. 그래서 실제 이프로님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어디부터 건드렸나요?
취임하자마자 윗동네 아랫동네 건드리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서반구를 건드렸죠. 네네. 아메리카 캐나다, 대륙을. 뭐 멕시코 그쵸?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취임한 날 바로 한 게 멕시코만 이름을 아메리카만으로 고쳤고 네. 그다음에 캐나다 너네 우리 51번째 주로 들어오든지 네, 예. 막 이랬고 그린란드 아, 언젠가 맞아요. 먹고 말 거야 막 이랬잖아. 그 그린란드 치토스도 아니고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 거기 그랬죠? 중국이 예. 막 하고 있으니까 너네 비키라 안 그랬고. 돼 이랬고 그다음에 지금 베네수엘라 하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다 그 동네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 세력권 정치라고 하는 거의 특징이 뭐냐면 멀리 있는 적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한테 더 가혹한 게 세력권 정치의 특성이거든요. 사실상 북미 남미는 그냥 미국 땅인 것처럼 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배타적인 미국의 세력권을 인정하고 아무도 여기 도전하지 말아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 워딩이요.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하는 말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푸틴도 그런 거잖아요. 우크라이나는 옛날 우리 소련, 땅이니까. 옛날 소련이었고 그다음에 우리 형제 국가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푸틴의 그 슬로건은 네. 서방 너네 우리 형제인 우크라이나에서 손 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워딩이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러네. 둘이 배짱이 맞네.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가 이 문서가 나오기 전에도 예. 유세할 때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나토가 러시아 코앞까지 갔을 때 러시아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난 이해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 트럼프가. 예, 그러니까 그렇지. 러시아 세력권인 우크라이나에 나토가 가까이 간 거랑 서반구 여기 네. 우리 미국 거야 건들지 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서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이라고 하는 건 미국의 핵심 이익이다 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러시아에 대한 요구는 하나도 없어요. 이 전쟁을 일으킨 건 러시아잖아요. 근데 자기 땅 자기가 찾으러 가는 건데 우리가 뭐라 그래라는 그런 생각이 담겨 있네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누굴 욕하냐면 유럽을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 제가 사실 다 써놨거든요. 여러분 원문을 보시면 되는데 유럽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이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는 이유는 그 유럽의 지도자들이 이 전쟁에 대해서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예. 정신 차려라. 아름답게 현실을 꽃피는 인정해라. 민주주의 같은 건 없다. 그것도 그렇고 전장의 현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는 이길 수가 없는데 왜 그런 고집을 하니 말하자면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나토 팽창 있죠. 나토 확대. 네. 예. 그거는 더 이상 개념으로서나 현실로서나 나토 확대라고 하는 건 엔딩하겠다. 끝내겠다. 라고 얘기를 한 이것들이 다 이번 전쟁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그런 행보 또는 원칙하고 이제 다 맞닿아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기본 하에서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이제 온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종전협상 급물살을 타고 있는 그걸 이제 말씀드리면 근데 이프로님 네.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이프로님 종전협상이 급물살을 탄다 이 말 자주 듣지 않으셨어요? 계속 급물살은 탔죠. 예전에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으로 불려가서 한번 정장 안 입는다고 혼날 때부터. 그렇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가 취임하고 이 전쟁을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긴 했어요. 그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정말 전쟁을 싫어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끝내고 싶어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몇 번 급물살을 탄다 했는데 하나도 지금 해결된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트럼프가 해온 걸 이렇게 보면요. 어떤 루틴이 발견이 돼요. 그 안에서 뱅뱅 돌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건데 한번 그걸 볼까요? 제가 정리를 예. 해드릴게요. 그게 네. 5단계예요. 처음에 일단 트럼프가 철저하게 러시아 편에 서갖고 젤렌스키를 막 거칠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나토 꿈도 꾸지 마. 영토 포기해. 그다음에 넌 카드가 없어. 이러고 막 맞아요. 백악관에서 쫓아내고 예.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젤렌스키 혼자 안 되잖아요. 그럼 유럽이 그 마크롱, 메르츠, 스타머 다 똘똘 뭉쳐갖고 트럼프를 막 어르고 달래. 야, 서? 또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아니요. 안 되지가 아니에요. 트럼프는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 너 최고야. 노벨상 너 아니면 누가 받겠니. 막 이러면서 막 해서 근데 요거 좀 조정하자. 너무 러시아에 유리하잖아. 이렇게 그걸 막 뜯어 고쳐서 역제안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유럽이랑 우크라이나가 고친 역제안을 러시아가 단호히 거부해요. 예. 그러면 이제 4번째 단계. 그럼 트럼프가 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러시아를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내가 네 편 들어줬는데 이렇게 실망시킬 수 있냐? 너 러시아 좀 봤지? 그러면서 제재한다. 2차 제재한다. 음. 이 종이 호랑이야. 네. 막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푸틴이 보기에 이게 좀 트럼프를 달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푸틴이 트럼프 우리 얘기 좀 할까?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오케이. 그러니까 알래스카에서 만나고 막 특사 보내고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원점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 잠깐 또 와봐라. 또 다시 이제 근데요 이게요 이프로님 요 5패턴의 이 루틴이 지금까지 최소한 3번이 반복됐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부터 그 리야드 회담 있을 때 예. 4월 파리 회담 그다음 8월에 알래스카에서 트럼프랑 푸틴 만났잖아요. 그 앵커리지 회담 이후로도 이 프로세스가 계속 반복이 됐고 이제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막 급물살 타고 있는 거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네, 네. 예. 거기도 지금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4까지 반복됐어요. 4까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러면 한번 네. 들여다볼까요? 예, 최근 거. 최근 거.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 이제 말씀드리면 11월 20일 날 예. 트럼프가 또 젤렌스키한테 28개 조항으로 된 평화 계획을 제시하면서 너 이거 받아 한 거예요. 네. 그 러시아가 짠 거를 영어로 번역만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가혹했다 이거죠. 우크라이나. 철저하게 러시아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또 제네바에서 막 유럽이랑 젤렌스키 다 만나갖고 미국 대표단을 막 설득을 해갖고 그거를 막 고쳤어요. 네. 19개 항으로 수정을 한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는 12월 10일에 네. 우크라이나가 10개 항으로 아니 20개 항으로 수정한 게 최종이긴 한데 예. 그걸 이제 러시아에 던진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푸틴이 12월 초에 절대 안 되지. 이러고 거부를 한 거예요. 네.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한데 아하. 러시아가 그렇게 나오니까 트럼프가 너 러시아 이거 안 받으면 이번엔 그림자 선단까지 제재한다. 그림자 선단이 뭐냐면요. 러시아 원유 수출하는 유조선인데 예. 지금 제재 있고 그다음에 유가 상한제 있잖아요. 예.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편법으로 유조선 아닌 것처럼 그다음에 이제 국적기 같은 거 내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원유를 수출하는 거거든요. 국적도 없는 시커먼 배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기름 싣고 몰래 중국으로 가고 뭐 그런 그게 내용이 거의 들었어요. 500에서 1000척 정도 된대요.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알면서 하고 있는. 미국도 슬쩍 눈 감아 주는 거죠. 주고 있었는데 이제 카드로 지금 쓰려고. 또 너 이거 푸틴 안 받으면 이제 우리 그림자 선단도 제재한다. 예. 이제 이러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똑같은 거기서 반복이네요. 4번까지 반복된 거고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서 완전 끝난 상태는 아니고 예. 바로 요번 주말에 그 미국 마이애미에서 러시아 협상단도 대표도 오고 우크라이나 대표도 오고 유럽 대표도 와서 예. 미국이 다 따로 만나고 있어요. 음.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 성과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제가 요 28개 항이 뭔지 네, 그게 궁금해요. 뭐 그다음에- 가지고 자꾸 합의가 안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랑 유럽이 막 조정해서 한 20개 항은 20개는 뭔지 그다음에 그거를 러시아가 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러시아 입장은 뭔지 그걸 정리를 그러네요. 이게 이제 28개 항이에요. 와, 트럼프가 너무 많다. 예. 너무 많죠. 제가 이걸 그냥 들고 왔을 리는 없죠. 이렇게 한글로 싹 정리를 해왔는데요. 예. 이 중에 이제 중요한 것만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종전이 이루어지려면 꼭 해결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애초에 제안했던 28개 항은 이런 거예요. 러시아는 더 이상 침공 안 하지 하고 마라. 나토는 더 이상 팽창 안 하는 거 맞교환하자. 그러니까 이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만 더 이상 침공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유럽 다른 나라 나라도 어디도 하지 마라. 이거를 문서로 딱 해갖고 음. 교환하자. 요게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나토 더 이상 팽창 확대 안 한다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가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의 뭐 나토군이건 평화유지군이건 군대 주둔도 안 되겠네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또 중요한 게 영토잖아요. 예. 근데 영토를 일단 크림하고 돈바스 전체를 사실상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겠다. 근데 여기서 왜 돈바스 전체냐면요. 지금 러시아가 4대 점령지를 4개 주를 점령하고 있거든요. 예. 우크라이나에. 예. 그 도네츠크랑 루한스크를 우리가 합쳐서 돈바스라고 해요. 근데 루한스크는 100% 점령을 했는데 도네츠크는 지금 85%밖에 점령을 못 했거든요. 네. 그 미 점령지까지 달라는 거예요.
계속 러시아가 요구한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 점령지까지 해서 크림 돈바스 전체 다는 주고 네. 러시아 영토를 인정해줄게. 그 대신에 이제 남은 2개 점령지 자포리자랑 헤르손은 예. 현 전선에서 여기도 한 75% 80%밖에 점령 못했거든요. 예. 그거는 미 점령진 내비두고 현재 점령한 것만 휴전선으로 그냥 묶자. 전선에서 동결하는 거. 그다음에 그 아까 미 점령지 준 거는 러시아 땅으로 사실상 인정은 하되 거기는 러시아군 주둔 못하는 비무장지대로 만들자. 뭐 자유무역지대로 만들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상황이 되네. 휴전선도 있고 비무장지대도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병력 제한 지금 90만이거든요. 그 60만으로 다운한 축소 조정하자. 앞으로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다 너무 러시아에 유리한 거잖아요. 러시아가 원하는 게 그거라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이거보다 더 원하긴 하는데 러시아는 어쨌든 그런 대신에 그런 우크라이나에도 뭘 줘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그 대신 전쟁 끝나고 나토에 들어오진 못하지만 나토 5조에 상응하는 안전 보장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러시아가 또 무력 침공을 하는 경우는 대서양 공동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미국과 서방이 군사 지원을 포함해서 함께 대응해 주겠다는 건데 사실 트럼프가요. 이 1년 동안 이 정도의 안전 보장을 약속한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젤렌스키가 좀 혹하긴 해서 지금 젤렌스키 입장은 뭐냐면 좋다.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미국 의회에서까지 보증을 해주면 우리가 나토가에 포기하는 거 한번 고려해 볼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발전을 예. 일종의 패키지 지원안으로 해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해 해줄게. 주겠다. 이제 이게 28개 항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크라이나랑 유럽이 모여서 여기 한번 보세요. 그 서로 침공 팽창 안 하는 거 이거 다 삭제해 버렸고요.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불가 삭제, 영토 삭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병력 제한은 80만으로 상향 조정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 러시아가 절대 안 받아요. 그러겠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원래 처음에 쳐들어갈 때도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꼭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니들 나토가 자꾸 쳐들어오잖냐. 그래서 가는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돈바스 지역도 원래 친러 주민들 거기 살고 있는데 왜 자꾸 와서 괴롭히냐. 이거 사실상 우리 동포다. 니네 자꾸 이럴래? 라고 하는 거라서 네네. 싸우다 졌으면 뭐라도 이겼으면 처음에 그 2가지 조건인 돈바스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사실상 러시아 국민으로 편입시켜. 니들 주면 다시 또 괴롭힐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멈춰줄 테니까 나토도 멈춰. 라고 하는 건 글쎄요. 제3자인 제가 보기에는 먼저 공격을 하고 뭐 우크라이나를 괴롭힌 거야 따로 얘기할 문제지만 러시아로서는 충분히 할 만한 얘기 한 거고 큰 욕심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러시아는 그런 거잖아요. 우린 근본 해결을 해야 된다 이번에. 왜냐하면 전쟁했고 이제 지금 4년째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막 대충 트럼프식으로 막 빨리빨리 봉합했다가 문제 또 터지면 또 전쟁하냐? 그러니까 이참에 러시아는 근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네. 러시아는 그 근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건 우크라이나랑 싸우는 게 아니라 서방이랑 싸우는 거고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인 도구로 써서 러시아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다시는 우크라이나가 그런 서방의 군사적 도구가 그러니까 러시아의 위협이 안 되게 해야 되니까 러시아의 제일 중요한 그 근본 원인 해결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안 되게 현재 군사력과 미래 군사력을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현재 군사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오는 요구 조건이 병력 제한이고요. 미래 군사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바로 나토 가입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선 나토 가입 안 된다는 게 그 제5조 때문이 아니고 나토 가입하면 기지 들어오죠. 네. 그다음에 나토 군 주둔하죠. 그러면서 서로 해갖고 막 군사력 키워주고 하는 거 아예 싹을 없애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방과의 협상이라면 저런 얘기를 러시아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중간에서 밥상과 재물이 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야 우리는 그래도 주권 국가인데 니들이 그쵸. 땅도 맘대로 가져가고 우리가 나토에 가입하고 말건 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니들이 왜 결정하며 우리 국방력을 니들이 정하면 우리는 니들 무슨 뭐 산하 단체냐 뭐 그렇죠.
그런 얘기 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요. 사실은 그러니까 러시아가 요구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이게 요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러시아는 지금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져도 네. 저는 더 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 세 개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 가입 안 나토 되는 스톱. 거 예. 그다음에 군 병력 우크라이나 군 병력 제한 이제 또 하나가 영토 문제란 말이에요. 예. 최소한 크림과 돈바스 전체는 근데 요 세 가지가 사실은 국제법의 상식이 뭐예요?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권 존중. 네. 지가 뭐라고 명백히 주권 국가인 우크라이나 병력을 제한하라 말아요. 그죠? 그러겠죠. 그다음에 또 국제법의 상식이 뭐예요? 무력에 의한 현상 변경 금지거든요. 네. 전쟁해갖고 영토 달라는 것도 이거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최대주의적인 요구인데 문제는 러시아한테는 이게 최소 요건이고요. 그다음에 더 문제는 지금 러시아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싫으면 내가 그냥 우크라이나 먹어버릴래. 그냥 전쟁 계속 할게 이거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난점인 상황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 우크라이나 병력 제한 60만 있잖아요. 예. 이거는 사실 이거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한번 참조하시라고. 각국의 군인 병력 숫자네요. 예, 보시면 와. 이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이런 군사력 관련해서 제일 이제 많이 인용되는 곳인데 거기서 2025년에 병력 규모로 탑 10 하면 쫙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제 중국이 뭐 당연히 인구가 많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랑 북한이 비슷해요. 132만이거든요. 정규군 규모가. 남북한 합치면 장난 아니네요. 여기 지금 탑 10에 남북한이 다 들어가 있는 남북한 거예요. 합치면 세계 2위인데 중국 그쵸, 다음으로. 그렇죠. 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요. 전쟁 전에 20만 정도 됐는데 네. 지금 전쟁에서 총동원 체제잖아요. 와.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아니라 유럽이에요. 이게 유럽 탑 10이거든요. 근데 보시면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빼면요. 제일 병력이 큰 게 폴란드인데 20만이에요. 그다음에 유럽의 탑 3인 프랑스, 영국, 독일 보세요. 20만이 안 돼요. 근데 1차, 2차 세계 대전 벌였던 나라들인데 어째 저렇게 군인들이 왜냐하면 쪼그라들었죠?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일단 독일은 너네 군사 스탑. 또 세계 대전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탈냉전 이후로 스스로 줄였구나. 유럽에서 그때는 정말 이렇게 군비 축소, 평화 군축 이게 대세였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많이 줄인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유럽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20만인데 네. 우크라이나가 전쟁 후에도 지금 유럽은 80만을 유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우크라이나가 혼자서 80만을 병력을 유지할 능력이 안 돼요. 그렇겠어요, 당연히. 그 말은 유럽이 계속 인게이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크라이나에? 러시아가 어떻게 받냐라는 거죠. 근데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그런 파병을 실시하겠다는 건데 그런 병력이 있기는 있어요? 그것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유럽은 파병하겠다는 거잖아요. 평화유지군. 근데 사실 이거 병력 수를 한번 보세요. 약간 비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까 트럼프가 국가안보전략 문건에서 네. 이 전쟁이 안 끝나는 건 유럽 유럽 지도자들이 때문이다.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를 함축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제 예상인데 저 나토 스톱 뭐 이거는 러시아가 절대 양보 못할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많은 걸 주거나 아니면 뭐 갑자기 전선이 밀리거나 어떻게 해서 러시아가 합의를 봐주면 요 병력 숫자가 제일 뭐 협상하기가 제일 만만할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아닌가요? 이프로님? 네. 이프로님 그건 아시죠? 제가 여기 자주 말씀드렸는데 이 전쟁 한 달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거. 처음에 이 전쟁하고 한 달 만에 3월 29일 날 네. 이스탄불에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대표가 만나서 협상했었. 평화 협상에 거의 사인 직전까지 갔다가 보리스 존슨이 키우까지 날아와서 안 돼. 계속 싸워. 이래갖고 그거 휴지 조각 됐거든요. 그 무슨 사건이었죠? 가물가물하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다예요. 전모예요. 그럼 그때 오갔던 협상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제 그때 그 협상안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보면 러시아가 영토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전쟁 시작할 때 러시아의 목적은 영토가 아니었어요. 나토 그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건을 보면 영토 문제는 되게 관대했어요. 그때도 4대 점령지 여전히 점령하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근데
자, 그럼 우리가 자포리자 헤르손에서는 군대 뺄게였어요. 음. 그리고 2개 그럼 돈바스 남죠. 음. 그것도 그 대신 돈바스는 줘야 돼? 이게 아니라 돈바스는 그럼 양국 대통령이 마지막 만나서 얘기할 때 그때 얘기하자. 결정하자. 그리고 이제 밀어놨어요. 근데 그때 러시아가 굉장히 완강했던 게 뭐였냐면 나토.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랑 병력 제한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요? 러시아가 너네 우크라이나 군 병력 여기까지 낮춰야 돼. 얼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원래 20만이었다면서요? 30만? 8만 5천. 아, 평소보다 낮추라는 거군요. 낮추라는 거니까 전쟁 전 기준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그 한 달 만에 이스탄불 협정 맺었을 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군 병력 제한으로 제시한 게 8만 5천이면 지금 80만에 10분의 1이었단 말이에요. 60만으로 제한한다는 건 많이 그러니까 양보한 거다. 60만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네. 60만이건 80만이건 우크라이나가 그 병력을 저는 유지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그럴 돈이 있을지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푸틴 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제시를 한 다음에 그걸 유럽이랑 우크라이나 막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걸 던지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못 받아 이러면 트럼프는 러시아 왜 못 받아 이러고 막 러시아를 뭐라 하잖아요. 네. 그럼 러시아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렇지. 자기들이 내건 조건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유럽이나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못 받아들일 걸 뻔히 알게 바꿔놨는데 우리가 안 받아들인 거냐? 쟤네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냐? 트럼프는 왜 우리한테 난리냐?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인 거죠. 왜 정전협상이 계속 급물살을 tas는데 왜 계속 아무 진전이 없는지 그 메커니즘이 이해되시죠? 유럽은 왜 그러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는 내가 우크라이나라도 진짜 싫을 것 같아요. 그럼요. 땅 한 평이라도 주기 싫고 뭔 소리냐 할 거, 그건 다 이해가 되는데 뒤에서 유럽은 왜 저렇게 하면 분명히 러시아가 멈추지 않을 거고 그럼 전쟁은 계속 될 거고 우크라이나는 입장 난처해질 거고 그런데 왜 자꾸 뒤에서 저렇게 지켜주지도 못할 우크라이나한테 불쏘시개만 자꾸 던지죠? 그러니까 자기 국민 안 죽는다고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정말 다 죽게 생겼는데 좀 저도 무책임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근데 이 프로님 변한 건 유럽이 아니라 미국이에요. 바이든 트럼프 전까지만 해도 바이든도 마크롱 스타머 이들과 똑같은 그 가치외교의 입장에서 똑같은 스탠스였어요. 그럼 그거는 그 이면에는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래요? 아니면 예를 들면 무기라도 팔아먹으려면 우크라이나가 전쟁해야지 라는 그런 이해관계라도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막연하게 야 전쟁은 우리가 이겨야지 민주주의 지켜야지 둘 다죠. 어느 하나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런 쪽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크롱, 스타머, 메르츠는 요즘에 새쌍둥이처럼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 우크라이나 문제 관련해서는 항상 같이 다니면서 움직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요 3가지 조건이 아니면 러시아는 절대로 이거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한 3가지 조건. 그 3가지 요건을 받아들여서 전쟁이 끝나면 이거는 러시아의 완승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 말은 유럽과 서방의 완패인 거예요. 완패. 그렇지.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금 미국은 트럼프라서 오히려 더 끝내려고 하는 거지. 바이든, 그러니까 트럼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도 그거 받아들이기 힘든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이나, 그러니까 트럼프 말고 그 전에 미국이나 유럽이 그렇게 움직이는 데에는 우리 트럼프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 전쟁을 부추기는 딥스테이트들 막 얘기하면서 무슨 그 군산복합체 얘기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트럼프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은 거잖아요. 사실은 트럼프가 이 전쟁을 정말 끝내고 싶으면요. 간단해요. 그 트럼프가 24시간에 끝낼 수 있어라고 얘기한 게 유럽에 무기 안 주면 되는 거죠? 아니죠. 무기는 이미 끊었어요. 무기는 끊었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팔고만 있어요. 정보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 정보. 그 일론 머스크한테 전화해서 야, 저 위성 좀 끊어봐. 위성뿐만이 아니고요. 그 연결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핀셋으로 타겟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뭐 그 러시아 정유 시설이나 에너지 인프라, 그 다음에 어떤 전략 자산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는 무기나 이런 게 너무 부족하거든요. 기습하는 수밖에 없고. 전선에서 너무 밀리니까 이 핀셋으로 어저께도 흑해에 있는 러시아 잠수함 막
그거는요 미국에서 그 위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정보를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 그걸 안 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러시아 편에 서서 우크라이나를 막 몰아세우다가 또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러시아를 막 종이호랑이 막 이러면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트럼프도 굉장히 미국의 기존의 대통령과 다르기는 하지만 여기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게 일단 미국한테도 이거는 실패잖아요. 그죠? 만약에 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조건을 다 해주면. 받아들이면 이건 완패란 말이에요. 예. 트럼프는 지금 중개자인 척 하고 있어요. 사실 미국은 중개자가 아니에요. 당사자지. 네. 그렇잖아요. 정보 예. 다 주고 있는데. 아무리 중개자인 척 하더라도 러시아의 완승을 인정하는 거는 미국의 완패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고 싶지는 않은. 그죠? 그다음에 트럼프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도요. 그 유럽의 지금 그 메르츠나 마크롱이랑 비슷한 매파들이 그렇죠. 상하원에 포진하고 있어요. 린지 그레이엄이니 뭐 이런. 그다음에 당장 물론 이제 트럼프 1기보다는 트럼프 2기 때 트럼프가 꽉 쥐고 있죠. 상하원 다 장악했고 행정부도 자기 충성파로 다 예. 채웠으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국무장관이 루비오요. 그 사람도 옛날에 네오콘이란 말이에요. 네오콘이었던. 매파였어요. 네. 대러 강경 매파. 그다음에 지금 우크라이나 특사하는 켈로그. 이 사람도 강경 매파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뒤에 더 딥한 곳에 있는 뭐 군산복합체라든가 뭐 그런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완전히 제압하기도 힘들 뿐더러 트럼프 자신도 또 애매모호한 것들이 있고 그렇겠네요. 하니까 그렇겠네요. 이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공전하고 있는 것인 거죠. 트럼프도 완전히 다 줄 수는 없으니까 러시아로부터 뭐 하나라도 얻어내고 전쟁을 마무리하려면 무슨 카드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우크라이나 카드라고 하는 게 완패로 끝났을 때 카드는 그러니까요. 아니니까 이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야, 그걸 아는 푸틴은 전쟁을 일단 자꾸 유리하게 가져가면서 일단 전쟁에서 이 종전 협상의 이니셔티브는 전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러시아가 갑자기는 아닌데 왜 싸움을 잘하기 시작했어요? 초반전만 해도 러시아는 종이 호랑이다. 저러다가 러시아 망한다. 내 저럴 줄 알았다. 의외로 우크라이나 잘 싸우네. 뭐 그랬는데 지금은 가끔 보면 한국과 브라질이 축구 대표팀이 축구 경기하면 전반 15분은 막상막하로 이게 한국이 막 골 찬스도 얻고 그러다가 전반전에 2골 먹고 후반전 가면 또 2골 내주고 막 정신 없잖아요. 네. 실력 차가 나타나서 그런 건가? 전황은 왜 그렇게 그거 됐대요? 설명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전쟁 초반에 러시아가 생각보다 못 싸운 거지 지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우크라이나는 생각보다 너무 잘 싸운 거지 이기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되게 착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거 제가 직접 예. 그 자료 보면서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료가.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일단 이제 이런 상황인 것까지는 네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 프로님 이게 종전이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까운 시일 안에. 러시아도 그 조건 받아서 멈출 이유가 하나도 없고 유럽도 어차피 지는 거면 지금 질 필요는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버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네. 이 트럼프가 제안하는 게 러시아도 사실은 이거 받는 게 좋아요. 합리적으로 보면. 보면 이거 이제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프로님 그건 아시죠? 러시아가 막 제재 엄청 받았어도 네. 작년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률 엄청 좋았다고. 제재 한 유럽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하고 유럽만 0% 1%인데 러시아는 거의 4%대 성장을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2025년 한번 이게 2024년하고 25년을 쿼터별로 어머나. 그 경제 성장률 비교한 건데 어때요? 자꾸 점점 좁아지고 있네요.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3분기까지만 나왔거든요. 올해가 0.6%예요. 그래서 올해는 한 1%대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그 막 일종의 그러니까 전쟁 특수라는 게 오래 못 가잖아요. 원래 전쟁 특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미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푸틴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돼도요. 트럼프보다 러시아에 우호적일 수는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트럼프 때 끝내는 게 좋고 맞네. 특히 그러네요. 트럼프가 힘이 제일 셀 때. 당장 내년에 중간 선거.
오늘 그 미국 여론조사 나온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트럼프 되고 경제가 더 좋아졌다라는 사람 18%고 더 나빠졌다가 50%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한두 개 양보하고라도 끝내는 게 맞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러시아는 요 세 개가 꼭 지켜야 된다. 충족되지 않으면 경제가 더 어려워지더라도 더 고할 거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러시아보다 지금 이걸 받아야 되는 이유가 더 많은 건데 네. 이거 이제 이프로님이 아까 좀 전에 물어보신 거랑 관련되거든요. 이거 하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네. 예. 이게 이제 그 전황, 그러니까 러시아 점령 상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쭉 이게 추이를 한 건데, 근데 이게 지금 2022년 3월 전황도예요.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스탄불 협상 한 달 만에 평화협정 맺을 그때 전황도인데요. 예. 그 다음에 이게 요즘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게 우크라이나 영토 20% 정도인데 이프로님 여기 보세요. 전쟁 한 달 만에는 지금보다 더 넓었어요. 더 좁았어요. 더 넓었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20% 점령하고 있는데 전쟁 한 달 만에는 30%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못 싸운 거지 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를 거의 전쟁 한 달 만에 이게 우크라이나 영토의 27%거든요. 30%를 러시아가 점령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러시아가 못 싸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냥 바로 붙으면 한 3일 만에 키우에서 점심 먹는 줄 그러니까 알았죠. 그거에 비하면 그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많은 영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그러면 요때 한 달 만이랑 그 이후에 2022년 11월 요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너무나 눈부신 정말 예상 외의 선전을 했잖아요. 예. 그게 딱 끝난 게 2022년 11월이에요. 동부만 빼고는 다시 수복. 그쵸. 예. 그럼 이제 여기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이 넓었던 초기 점령지가 다 사라졌잖아요. 다시 회복했네요. 네. 이게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게 아니에요. 수복한 거는 여기 하르키우만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거고요. 여기는 러시아가 다 자진 철수한 거예요. 왜? 그 평화협상 때문에. 그 전쟁 한 달 만에 예. 이스탄불 평화협상을 하려고 막 하는데 음. 유럽 지도자들이 푸틴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 점령지가 키이우 인근을 포위하고 있잖아요. 푸틴한테 유럽 지도자들이 야 키이우 에다 총구를 겨누고 있는데 어떻게 키이우가 사인을 하겠냐. 최소한 키이우 근처에선 군대 빼라. 그러니까 여기서 러시아가 자진 철수를 한 거거든요. 근데 CNN 통계에 따르면 네. 그때 러시아가 자진 철수한 면적이 초기 점령지의 40%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영토 때문에 이 전쟁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팩트들을 좀 참고하셔야 돼요. 영토 그러네. 때문이면 러시아도 왜 빨리 자진 철수를 원하는 거 하겠어요? 얻고 전쟁 끝내고 싶네. 끝내려고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러면 우크라이나가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거 봐도 하는 게 사실 너무 불이하고 예. 가혹하잖아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이 현실이 어떠냐면 지금 요구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가 예. 그러니까 최악인 요구가 시간이 흐르면 차악이 되고요. 또, 더 시간이 흐르면 최선이 돼버려요. 그걸 그러네. 제가 이 지도로 설명드릴게요. 전쟁 전만 해도 이 민스크 협정에서 러시아가 요구한 거는 예. 돈바스 갖겠다가 아니었어요. 돈바스 이 우크라이나 영토로 남는 대신에 하도 돈바스가 분리 독립하겠다니까 얘네 자치주의만 좀 줘라 이거였어요. 근데 그 협정을 키이우가 안 지켰단 말이에요. 한시를 그럼 해놓고. 다 그거 유엔 안보리까지 네, 네. 통과 승인한 건데. 그럼 이때 만약에 돈바스 그 민스크 협정을 지켰으면 돈바스도 안 뺏길 수 있었죠. 자기 땅으로 두면서. 그렇죠. 자치주의만 주면 되는 주면 거였으니까. 되니까. 예. 그다음에 전쟁 한 달 만에 만약에 그 이스탄불 협정을 그 영국말 무책임한 영국말 안 듣고 맺었으면 최소한 자포리자 헤르손은 건질 수 있었다는 거죠. 두 개 주. 네. 왜냐하면 여기서는 러시아가 군대 빼겠다고 했으니까. 최소한. 근데 지금은 어때요? 이거 다 뺏기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25년 1년 동안 평화협상이 계속 공전하고 있었죠. 네. 그동안에 러시아가 새로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최근에 5,000제곱킬로미터예요.
어느 정도예요, 그게? 서울이 600이에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러시아는요. 이 전쟁의 목표는 땅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 군 병력을 아주 그냥 최소화시키는 거. 해서 소모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토가 아니라 소모전을 해서 병력, 자체를 그다음에 줄이려고 한다. 그다음에 그 화력 이걸 아예 그냥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그래서 여기 20%를 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평화협상이 트럼프 취임하고 1년 공전이 되는 사이에 러시아가 새로 점령한 영토가 5,000제곱킬로미터라는 거죠. 그 사이에 또 뺏겼다는 거네. 그렇죠. 우크라이나는. 그다음에 이 2025년 시작하기 전에는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죠. 돈바스 중에 루안스크는 100% 점령했지만 도네츠크는 이 2025년 시작하기 전에는 70에서 75%를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85%가 됐다니까요. 1년 사이에. 그러면 앞으로 이 점령지는 더 늘어날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러시아가 이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점령지를 넓혀서 여기가 오데사예요. 이 오데사는 제정 러시아 때 러시아의 제일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어요. 이프로님 혹시 그 전함 포템킨 영화 아세요? 네, 알아요. 그 에이젠슈타인 그 예. 오데사의 계단. 맞아요. 그 되게 영화사의 명장면이잖아요. 그게 그 그 오데사가 오데사구나. 그 수병 반란 처음 혁명의 그게 여기란 말이에요. 러시아 그래서 입장에서도 의미 있는 곳이네요. 의미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만약에 러시아가 이쪽으로 새로 점령지를 넓혀버리면 우크라이나는 내륙 국가가 돼버려요. 우와. 그러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트럼프나 푸틴이 요구하고 있는 게 너무 최대주의적이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너무 받아들이기 억울하지만, 힘든 너무 불리하고 정말 더러운 조건이라는 건 맞는데 그거를 그 최악이 시간이 지나면 차악이 되고 그렇겠네요. 최선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우크라이나 편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사정봐두고 가질 게 아니라 일단은 다 점령할 수 있는 건 점령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이 원하는 거는 못 건드리게 하고 그 대신 이거 돌려줄게 끝내자라고 끝내고 싶겠네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요건 있죠. 이건 네. 이제 타협 불가해요. 그러나 뭐 다른 것들 뭐 이런 것들에서는 그 땅을 많이 뺏어놔야 하여튼 그거 세 개를 더 건들지 협상력이 말고 생기는 거죠. 나머지 땅은 어떻게 받고 끝낼래 아니면 그냥 계속 가까이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러시아가 영토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것 때문에 시작한다고 했는데도 이 지역 절대 지금 이거 점령지 포기 못한다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이스탄불 협정이 전쟁 나고 한 달 만에 예. 결렬됐잖아요. 네. 이때 푸틴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우리가 병력까지 뺐는데. 그래갖고 그거 협상 결렬되고 한 6개월 만에 이 크림반도 합병하듯이 여기 4개 점령지를 다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합병을 해버렸다는 건 아예 그냥 군인 들어가서 관리와 러시아 영토로 러시아 법으로 러시아 영토로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는 그 우크라이나 국민이었던 네. 사람한테 러시아 시민권 부여가 끝났어요. 어머나.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포기를 한다고 하면 이걸 법적으로 러시아 국내법에서 합병을 철회해야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로서 굉장히 면이 안 서는 일이기도 할 뿐더러 또 하나는 뭐냐면 만약에 이 점령지가 다시 우크라이나 영토로 돌아간다 쳐봐요. 그러면 여기 점령지에서 계속 살면서 러시아 시민권 받은 그 국민들은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면 네. 거기서 제대로 우크라이나 국민으로 대접받고 그러게. 살겠냐고요. 부역자가 되고 배신자가 되는데. 원래 그리고 저 동네 시민들이 키이우 시민들이랑은 원수 관계잖아요. 원수 관계보다 이제 되게 친러 성향도 쪽이어서. 많고 네. 원래 러시아인인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미 다 합병을 해서 러시아 시민권을 다 부여를 해버린 상황에서는 그걸 법적으로 철회하는 것도 문제고 그 이미 러시아 국민이 된 사람들의 문제도 있는 거고 한 거니까 이제는 그 전쟁 한 달 만에 그땐 영토에 좀 말랑말랑했다면 지금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거에 영토도 들어간 데는 그 이유도 있는 거인 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1년 전, 뭐 몇 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비겁하다는 얘기를 들을 만한 솔루션이 베스트 솔루션이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민스크 협정 맺을 때도요.
막 반대만 이거는 거의 항복 선언이다. 우크라이나 주권을 팔아먹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 안 지킨 거거든요. 자치주의 부여하는 것도. 그러니까 모든 나라든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입만 살아서 뭐라고 하는 사람들 말이 목소리가 크게 되면 그 나라가 망하더라고. 본인들이 뭐 할 것도 아니면서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근데 또 전쟁 상황에서는 뭔가 좀 강경한 목소리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전면화되고. 아니 본인들이 나가서 그러긴 뺏어올 하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아, 근데 저는 진짜. 우크라이나는 오히려 이해를 해요. 저는 영국이나 프랑스나 그 독일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나쁜 놈들이지. 거기는.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전략 안보 전략 그 문건에서 말이에요. 입만 살아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는 그 친구들도 딱 그 얘기야. 왜 본인들이 가서 대신 지켜주고 싸워줄 싸워줄 것도 아니면서 죽는 건 우크라이나 국민인데. 꼭 그 저 명절에도 꼭 그 고스톱판 벌어지면 뒤에 가서 똥 먹어, 비 먹어 그런 애들 있다고. 그래놓고 책임도 안 져요, 그죠? 에이, 농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네. 국가안보 그 전략 문서에서도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메르츠 트럼프 마크롱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언스테이블한 마이너리티 정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세 사람이 당장 그 나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럴 거예요. 자기네 왜냐면 나라도 고민거리가 산더미인 나라들이에요. 마크롱이요. 지금 지지율이 11%예요. 그렇지. 그다음에 스타머도 한 17%? 제일 그 많은 지지가 높은 메르츠가 30%인데. 근데 이제 트럼프 말은 그 영국, 프랑스, 독일도 그 국민들은 아마 그렇겠죠. 평화 협상을 맺길 원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문서에 그런 것도 있어요. 너네들 이렇게 유럽이 국민들의 대의를 무시하면 민주주의를 안 지키면 우리가 유럽 극우를 지원해 줄 수도 있어. 이렇게까지 그런 뉘앙스의 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11월 20일에 트럼프가 이거 받아 이러고 28개항 던졌잖아요. 그 열흘 전에 이 날짜가 참 공교로워요. 11월 10일에 정말 이 전쟁 후 최대 부패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 우크라이나 안에서? 우크라이나 내에서. 뭐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게 별명이 황금 병기 스캔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젤렌스키잖아요. 네. 근데 이 부패 사건의 주범이 이 사람이에요. 민디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젤렌스키 절친이에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코미디언일 때 무슨 연예 제작사를 했거든요. 그거 같이 했었던 사람인데 젤렌스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일종의 마쿠? 그랬겠구나. 그래갖고 막 이렇게 여러 힘을 행사했는데 이 사람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동네 아는 형. 예, 그랬는데 그 사람이 말하자면 정권에 그러네요. 그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민디치가 이제 더구나 이제 부패 그게 뭐였냐면 지금 러시아가요 틈만 나면 우크라이나 에너지 인프라들 공습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막 난방 끊기고 전기 끊기고 그래요? 물 끊기고 이러고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런 에너지 인프라 60%에서 70%가 파괴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에너지 그러니까 국영 기업이 있어요. 에네르고 아톰이라고 우크라이나에. 거기 이권에 그 대통령실 실세들 전직 장관 이런 사람들이 해서 그 부패 그러니까 뭐 횡령하고 뇌물 받고 돈 세탁하고 한 그 규모가 1억 불이에요. 1억 불 규모가 엄청난 거죠. 엄밀히 말하면 저 우크라이나 대통령 친구들인데 사실상 대통령이 같이 해먹었다고 생각하는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왜 이게 골든 또알레 스캔들이라고 그러니까 황금병기 스캔들이라고 불리냐면 그 우크라이나의 부패가 하도 심각하니까 반부패 조사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나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젤렌스키 라인이 아니고요. 미국이랑 서방에서 감시하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젤렌스키 견제하는 라인이에요. 위해서. 네. 그 나부가 이 민디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더니 막 여기 막 이 돈 뭉치들과 함께 아이고, 황금 도금이 된 변기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든 또알레 스캔들이라고 얘기가 되는데 아저씨 취향 참 독특해.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 민디치만이 아니라 이 사람 전 총리예요. 체르니쇼프라고 우크라이나 전 총리. 네. 이 사람도 연루돼 있고요. 현직 법무부 장관, 현직 에너지부 장관이 다 기소됐어요. 지금. 다 그거 받아먹고 뒤로 뭐 어떻게 해서.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예르막이라고. 이 사람은 또 젤렌스키 코미디언 시절에 TV 프로그램 하다가 이 사람이 또 이 사람이 또 젤렌스키 코미디언 시절에 TV 프로그램 하다가 이 사람이 또 젤렌스키 코미디언 시절에 TV 프로그램 하다가 이 사람이 또 젤렌스키 코미디언 시절에
프로그램 PD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 전에는 이제 지적재산권 변호사 했던 사람이고,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실 비서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사람 부통령으로 여겨요. 그냥 비서실장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강력한 비서실장이에요. 이 사람도 연루되어 있어요. 이 사람도. 아휴.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이 사람이 비서실장만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그 종전협상단 대표였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 사표 냈잖아요. 그래갖고 새로 종전협상단 대표가 뽑혔거든요. 예.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전직 국방부 장관이에요. 우메로.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NSC 같은 거 국가안보 그 회의 네. 거기 서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새로운 그 종전협상단 대표로 뽑혔거든요. 예. 근데 이 사람도 여기 연루되어 있는 혐의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언제 잘릴지 몰라요, 사실은. 새 협상단 대표도 받아서 그냥 형 동생들끼리 다 나눠 먹었구나. 다 나눠 먹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얼마나 아유. 그 정말 상심이 컸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패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서 이렇게 썩었는데 누가 군대를 가려고 그러겠어요? 그러겠어. 맞아요. 그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병력 그 전선 상황이 너무 안 좋고 병력이 지금 10대 1이래요.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이 1대 10이래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대로 막 되게 폭력적으로 막 징집을 해서 제대로 훈련도 안 시키고 가니까 가면 너무 많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필사적으로 그때도 이제 뇌물이 오가는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겠네. 피해요. 병역 기피, 뭐 허위 건강진단서 갖다 발급받고. 주고. 그다음 우크라이나는 지금 그 징집 연령대 남성들은 아예 출국이 금지돼 있는데 이렇게 브로커 통해서 불법으로 몰래 이제 빠져나가면서. 외국으로 나가고.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해서 또 끌려간 사람들 있죠. 탈영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여러 그 끼우 인디펜던트 우크라이나 언론이잖아요. 공식 발표된 탈영병 수만 25만 명인데 이건 공식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야당 국회의원은 이 수를 40만으로 보고 있어요. 아까 유럽에서 군대 제일 많은 폴란드가 20만이에요. 그 2배가 되는 그 군인이 탈영을 한 상태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탈영에 실패해서 그냥 전선에 있는 거네요. 거나 아니면 또 그중에는 애국심과 나라를 지켜야지 하는 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러시아가 전쟁 일으켰다고 지금 미국은 러시아 금융계좌 다 동결시키고 또 러시아가 유럽에 혹은 다른 나라에 있는 자산들 다 그냥 압수 몰수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언젠가 우크라이나 재건할 때 아마 그 재산 팔아서 우크라이나에 재건 사업하면 딱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협상할 때 뭐 별 얘기 안 오가요? 그 얘기가요. 그 회의가 바로 며칠 전 12월 20일에 있었죠? 그래, 있었어요. 큰 돈이야 그거. 그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되고 네. 나서 무기전 다 끊었어요. 팔기만 하고 있어요. 너네 유럽 돈으로 아이고. 사는 것까지는 허락해 줄게. 근데 그 트럼프 전에는요. 미국 혼자서 예. 주는 무기가 유럽 모든 나라가 주는 무기보다 많았어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재정 지원 있죠. 그런 것도 다 끊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유럽이 그거를 감당을 해야 되는 네.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젤렌스키가 유럽에 달라고 하는 돈이 900억 유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동안 900억 유로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서방이 안 도와주면 공무원 월급 줄 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월급도 주고 나라가 돌아가는데. 드론도 막 만들어야 되고 이러니까 900억 유로를 그럼 유럽이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은 우리가 갑자기 큰 돈 필요하면 주담대, 주택을 담보로 잡거나 신용을 담보로 잡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지금 유럽이 근데 자기들도 경제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내에 동결되어 있는 러시아 자산을 담보로 삼아서 대출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전쟁 전만 해도 유럽하고 러시아가 경제 관계가 굉장히 밀접했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유럽의 채권도 사고 그다음에 예금도 비치를 해놓고 주로 러시아 중앙은행 네. 그렇게 한 게 규모가 미국에도 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는 3천억 불 정도 돼요. 야,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네 거의. 크네 하여튼. 그러니까 러시아 500조? 외환 보유액으로는 반 정도 반 돼요. 정도? 러시아가 6천억 정도니까. 근데 이제 그 전체 3천억
불 중에 2천억 불이 예. 유럽에 있고요. 그 중에 90%는 벨기에에 있어요. 유로 클리어라고 하는. 예. 근데 이제 전쟁이 나고 나니까 유럽이 그걸 동결을 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그동안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할 때 그 러시아 유럽에 동결되어 있는 2천억 불 그거 이자가 1년에 한 30억 유로 정도 나온대요. 그거로 막 지원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러시아 동결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아서 우크라이나에 900유로를 주겠다는 얘기는 유럽의 생각은 전쟁 끝나고 러시아한테 배상금 받아서 그거 갚자. 그다음에 배상금을 러시아가 안 줄 경우에는 지금 러시아 동결 자산을 그럼 그걸 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그렇죠. 담보로 잡았으니까. 예. 근데 이프로님,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러시아가 네 배상하겠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프로님 뭐 전쟁을 일으켰고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승전국이 배상국 무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그런 경우는.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려고 저거.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 배상금을 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예. 이게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어떤 나라는 러시아 이거 응징해야 되니까 러시아 자산 동결해서 그거 담보로 우크라이나 도와주자 이러고 그래. 어떤 나라는 절대 안 된다. 그래 저 건드렸다가 어떻게 나중에 책임지려고. 그래서 결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일 날 모여서 안 돼. 이거를 결정이 났는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벨기에가 결사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 벨기에한테 맡겨놓은 거잖아요. 러시아는. 90%가 벨기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러시아는 벨기에한테 달라고 할 텐데. 벌써 러시아가 이 말 나올 때 소송 걸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 생기면 벨기에가 독박 쓸 게 있고요. 그렇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재산권이잖아요. 그건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근간이에요. 그럼.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벨기에가 자기를 믿고 맡긴 러시아 자산을 건드려 버리면 사실은 벨기에는 금융사업 못하지. 다른 나라들이 예를 들어 중국, 그렇지. 사우디 이런 나라들 권위주의 국가인데 그 누가 거기다 예탁을 하겠냐라는 근데 거죠. 이번에 벨기에가 목숨을 걸고 지켜주면 나름 또 벨기에는 뭐 하나 레퍼런스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근데 단지 벨기에만이 아니라 유로존의 신용 문제인 거죠.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로가 어쨌든 달러처럼 안전자산인데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근데 이거는 언론에서도 많이 안 다루던데 뭔데? 이제 유럽에서 전쟁 나니까 러시아 자산을 동결시켰잖아요. 그럼 러시아 내에는 유럽 자산이 없을까요? 있겠죠. 있죠. 우리 그리고 현대차 공장 거기 뺏기고 왔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러시아에도 유럽 자산이 있는데 그거를 얘네가 전쟁 나고 동결시키니까 러시아도 동결시켰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는 2,880억 불이 있고요. 유럽 러시아 자산, 안에? 러시아가 동결한 어. 전 세계 미국까지 합치면 2,808 이게 이제 러시아 재무부 예, 장관이 예, 예. 얘기한 건데 2,880억 음. 불이 있고 유럽에는 2,300억 불이 있어요. 그러면 유럽에는 러시아 자산보다 많잖아요. 비슷하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나라가 현대자동차가 러시아 상트의 공장 4,100억 들었거든요. 그 뭐 1유로인가 얼마에 팔고 온 것 같은데. 만 루블에 팔고 만 루블인가? 14만 원에 팔구나. 물론 바이백인데.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그 바이백 돌아갈지를 이 올해가 가기 전에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쟁이 나고 나서 서방 기업들이 러시아 막 나왔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자산 정리를 하고 나왔겠냐고요. 이거 2026년도 이러다 그냥 갈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5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25년 이대로 그냥 간 거고 무슨 크리스마스 때 뭐가 끝나긴 앞으로 2026년 1년 내내도 유럽의 입장, 미국의 입장, 뭐 우크라이나의 입장, 러시아의 입장 다 들어보니까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예. 누구 하나가 크게 양보해서 될 일이 아니라 사실 정말 끝내려면 미안한 얘기지만 푸틴이 힘내서 그렇게 되길 바라는 거 아닙니다. 네네. 푸틴이 힘내서 그냥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잡아먹고 그 상황에서 야 우리 협상하자라고 할 때 2026년에 우리가 먹은 영토는 돌려줄게. 그 대신 우리가 주장하는 그 뭐 예를 들면 여러 나토 조건들. 스톱, 뭐 병력 뭐 얼마 그건 지켜줘라. 아니면 다 먹는다 진짜 이렇게 해서 트럼프도 우크라이나 영토를 내가 다시 찾아줬다라고 해서 2026년에 뺏긴 거는 다시 돌려주고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국토 많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하고 넘어가고 뭐
뭐 유럽도 뭐 당신들이 지금까지 한 게 뭐야 뭐 그러면서 좀 가게 하고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주고받고 말싸움 해봐야 끝이 없네요 진짜. 그러니까 보면 잘 이해된 거 맞죠? 이프로님이 정말 머리가 되게 좋으신 분인 게 그 똑같은 얘기를 미국의 저명한 전문가가 했어요. 여러분 내가 사실 3프로 TV에서 진짜 김프로님이 자꾸 하라고 해서 하는 거지만 내가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농담이에요. 아까 이프로님이 이 사람 누구예요 하셨잖아요. 이제 드디어 이제 네. 그분인데 이분 왼편에 있는 왼쪽에 안경 있는. 쓰신 분 네. 이분이 미어샤이머 교수라고 미국 시카고대 교수세요. 국제정치 전문가시고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프로님도 현실주의자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도 현실주의자신데 이분이 우크라이나 전쟁만이 아니에요. 이분은 사실은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문제로 더 유명하세요. 이스라엘 로비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도 쓰셨고 네. 근데 이분이 우크라이나 그 2014년 크림 합병 그 전부터 사실 그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 하신 얘기가 이분이 다 맞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트럼프 집권하고 나서부터 계속 해오신 게 아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게 이분이 최근에 12월에 또 하신 동영상인데 이거 보세요. 이 전쟁은 디플로머시 외교로 안 끝난다. 배틀필드에서 끝난다라는 거 전장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푸틴의 요구가 최대주의지만 푸틴한테는 그건 전쟁을 끝낼 최소 요건이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조건을 포기할 리가 없고 우크라이나, 유럽 그 중에서도 특히 유럽은 이 그 패배 이건 완패잖아요. 그렇죠. 절대 받아들일 수 오케이 할 없고 이유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결국 전장에서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전쟁이 장기화냐 어느 정도 빨리 끝나냐는 아까 이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가 전장에서 이걸 어느 정도로 빨리 끝내면 빨리 끝나는 거고 그게 이제 오래 가면 예. 오래 걸리는 거고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저는 이게 가장 현실적인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야, 요즘 여러 가지 꼬이겠는데 요즘요 유럽 국가들이 저 전쟁 곧 끝나는 줄 알고 그 폴란드니 이런 나라들이 분위기가 바뀌었대요. 어떻게? 방산 업체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전에는 야, 그 가격 우리 안 깎을 테니까 빨리 그때 얘기했던 그 조건으로 빨리 좀 맞춰줘. 빨리 보내줘. 다음에 또 우리가 또 살 거니까 좀 그 협상단 보낸다. 이렇게 전화 오던 분들이 야, 그 스펙 좀 잠깐 보여주고 좀만 기다려봐. 우리 잠깐 독일에 있는 무슨 회사랑 잠깐만 그냥 뭐 우리 그냥 그 보고서 올려야 되니까 비교 좀 할게 뭐 이러더니 연락도 그쪽에서 이제 자꾸 연락 뜸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 갈 때랑 올 때 마음 슬슬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국방력을 보완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제 아주 급할 것까지는 아니고 기왕 뭐 무기 살 거 유럽에서 만든 거 사면 경제적으로도 도움되고 하여튼 우리끼리는 그러기로 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야 저것도 전쟁 끝나면 우리 방산업체들을 또 매출이 쉽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러고 있었는데 오늘 이문영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 뭐 그렇게 분위기 바뀔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인데 이게 전쟁이 끝나기 힘든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게 여론이에요. 양국 여론. 이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양국이라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여론. 어때요? 궁금하네. 그게 되게 재미있는 지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이해할 만하게 한데 말씀드릴게요. 이제 가장 최근 11월. 예. 그다음에 제가 이 3프로에 나와서 말씀드린 러시아 여론은요. 국영 여론조사는 절대 전 인용 안 해요. 레바다 센터라고 여기는 네. 러시아판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러시아에서도 싫어하는 언론.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서방에서도 맘 놓고 인용하는 레바다 센터라는 곳인데 거기서 11월 조사예요. 네. 전쟁 지지율이 국민 74%예요. 높죠. 근데 그러면 전쟁 계속할까? 아니면 끝낼까? 끝내자가 65%예요. 옳은 전쟁이지만 솔직히 그래도 좀 고마하자. 그냥 할 만큼 했다. 힘들긴 힘들다 되게. 그렇죠. 그다음에 솔직하네. 그다음에 계속하자는 20%대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이제 또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우크라이나 영토 돌려주고 나토 들어가라 그러고 끝낼까? 그러면 또 그만큼이 그건 아니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럴 거예요. 거면 계속 해야지. 그렇죠. 이런 상태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가 전쟁 초반만 해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영토 다 되찾을 때까지 이길 때까지 싸우자가 80%였어요. 근데 지금 그게
빨리 타협해서 끝내자가 70%예요. 그럼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가 하자는 대로 할까? 그럼 75%가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근데 이거는 좀 이해할 만은 해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주고 끝내고 싶어도 여론조사할 때 물어보는데 그건 그래요. 또 그것도 그래요. 야, 솔직히 나라라도 팔아 먹읍시다. 안 그래요? 라는 얘기를 어떻게 해? 그걸 내심은 그래도 지극히 현실적이지.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젤렌스키는 영토 절대 포기 못한다 이러다 지금은 국민 투표를 결정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영 있거든요. 국민 투표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그죠. 그러니까 그건 또 모르는 어, 거예요, 사실. 네. 막상 정말 이거로 인해서 그렇지. 전쟁이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가 결정된다 그럼 할 때는 이제 또 몰래 쓰는 달라질 거니까.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젤렌스키에 대한 건데 젤렌스키가 전쟁 직전에 막 지지율이 바닥이었는데 전쟁 날 90%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계속 전쟁 지고 막 이렇게 부패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52%까지 다운을 했다가 네. 올해 2월에 그게 69%로 올라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올해 2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트럼프가 쫓아냈잖아요. 아 가서 망신당하고 왔구나. 맞아, 그 맞아, 막장 맞아. 외교. 맞아. 왜 정장 엄니부터 시작해서 뭐부터 시작해갖고 넌 뭐 우리한테 넌 감사하지 않느냐. 너 카드가 없다. 감사하다는 얘기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다음에 넌 카드가 없어. 열심히 막 싸우고 막 어금니 꽉 깨물고 왔지. 그러니까 69%로 올라간 거예요. 그렇더라. 근데 이제 그때 진짜 불쌍했어요 정말. 다들 공부는 했죠. 아. 그러다가 이제 또 그게 또 여파가 잊혀지고 너무 힘들어지니까 이게 또 스캔들도 나고 그러니까. 슬슬슬슬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또 52%까지 내려왔어요. 그랬는데 이 젤렌스키는 한 번 더 불러줬으면 좋겠다. 백악관에 가서. 근데 이 부패 사건이 터지고요. 이 네. 최대 부패 사건이 터지고 아니 국민들 다 젤렌스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젤렌스키 지지율이 또 60%로 올라간 거예요. 왜요? 그것도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가혹한 안을 너 받아 한 게 11월 20일인데 이 부패 사건이 터진 게 11월 10일이에요. 근데 제가 그 부패 기관이 누구 밑에 있다 그랬어요. 미국 밑에 있다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 가혹한 조건을 아, 젤렌스키가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미국이 젤렌스키를 공격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조작된 스캔들이구나. 아니 조작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조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젤렌스키가 그만큼의 지지를 누리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닌 게 왜냐면 자 다음 대선 있으면 젤렌스키 뽑을래? 11%. 그 다음에 그 잘루진이라고 예전에 전쟁 총사령관 했다가 젤렌스키랑 사이 나빠져서 영국 대사로 쫓겨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그러니까 모든 우크라이나 설문조사에서 양자 대결했을 경우에 이 전쟁 예전 총사령관이 젤렌스키를 더블 스코어로 이기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여론이라는 게 우리가 그걸 해석하는 것, 거기에 변수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한 거인 거죠. 네. 아 지난 1년간 뭐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신도 없었는데 이렇게 한목에 정리해 주시니까 좋네요. 아유 진짜 우리는 이문영 교수님이 그래도 한국인인 게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얼마나 또 좋아. 얘기를 해주시니까. 딱 알 수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사건,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재미있고 쉽게 배울 수 있는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요. 네, 러시아 크리스마스 그리고 네, 그리고 웨스턴 컨트리들의 크리스마스 다 네, 잘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